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클래식 그 65번째 시간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순주 아나운서가 저희와 완전 동일한 시간에 JTBC에서 K리그 프리뷰 리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시간을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도 K리그를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약간 핸디캡이 뭐냐면 정순주 아나운서가 지금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 그 오늘 주중 경기가 이제 벌어지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벌어진 경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소화를 하지 못한 채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전까지 K리그가 정확히 모든 팀이 19라운드를 소화를 했죠. 그러니까 38라운드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원투펀치 클래식에서 보여드릴 주제는 K리그 완전히 절반을 소화한 상황에서 12팀의 어떤 잘했던 점,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들이 현재 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K리그 프리뷰 같은 거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12팀에 3명이니까 4팀씩 이번에도 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팀들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도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먼저 장 의원님이 맡으신 팀부터 하나씩 해보죠. 장 의원님의 첫 번째 픽으로는 저는 수원을 한번 여쭤보고 삼성이요? 싶어요. 예. 네, 수원 삼성. 일단 원했던 선수 영입 효과를 못 봤죠. 제일 큰 것은 그거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42골, 사실 공격 파괴력을 좀 올려줘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데 13골입니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심각해졌죠.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시즌 초에 좀 창피하지만 제가 그로닝 선수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이번만큼은 수원 스카우터진의 눈을 한번 믿어보겠다. 그리고 간략한 하이라이트 영상만 봤을 때는 나름 공격적인 움직임 또 결정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닝 선수만 좀 터져주면 득점력이 지난 시즌보다 제 생각에 한 50골 수준 정도로만 올려주면 그러면은 수원이 충분히 중상위권 이상 3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던 또 예상이 있었고 물론 뭐 올 시즌에 이제 나간 선수들에 대한 공백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또 들어온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볼트위스도 그렇고 이한도나 유승우나 뭐 기타 그런 선수 그로닝을 포함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또 정승원 선수까지 막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네, 장 의원님이 그 수원 3강 그리고 뭐 여름 보강만 좀 해주면은 뭐 2강까지도 가능하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제 반농담식으로. 아니 그거는 뭐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영상에 다 남아 있는데. 근데 저도 뭐 거기서 저도 수원 4강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장 의원님이 좀 저보다 더 쓰시기는 했지만 저도 뭐 그다지 지금 내세울 거는 없고 임 의원님도 6강은 가능하다고 하셨었죠? 네, 그렇죠. 네.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좀 낫죠 우리보다는. 그건 맞죠. 그 대신 저는 이제 또 수원 삼성을 또 좋아하고 응원하는 또 팬의 입장에서 김건희 선수와의 어떤 시너지도 사실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김건희 선수가 공을 달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 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때 빠르게 전환할 때 어떤 연계에 있어서 그로닝은 오히려 골문 근처에서 수비 배후 공간으로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또 그쪽으로 지원이 됐을 때 골을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공존이 됐을 때도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선수의 사실 초반에 장기 부상, 그것도 좀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또 그로닝 선수도 부상이 있었죠. 그래서 K리그에 조금 뭔가 적응하려고 그럴 때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수원은 감독까지 바뀌면서 이병근 체제에서는 이제 전술 운영이 3백에서 뭐 4-3-3 같은 운영으로 최근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공격 전환 시에 수비에서 빠르게 전환이 될 때 그 중앙에서의 연계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나 또 뒤에서는 사실 중앙 미드필더들이 확실하게 그 위치에서 박스투박스 역할이나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파이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선수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일단 역습 자체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수원은 수비가 되더라도 빠르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마무리까지 될 수 있어야 상대 수비진들은 다시 우왕좌왕 전체가
한 3명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야 그래야 전체 수비진이 상대 팀은 내려왔다가 다시 또 호흡을 정리하고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습 과정이 사실 수원에겐 전술적으로 상당히 필요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좋은 윙백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윙백들은 수비적으로 너무 내쳐져 있고 공격으로 나갈 때는 확실한 공수에서의 어떤 타이트한 간격 유지가 잘 되지 못한 채 결국 효율적인 공수 밸런스가 유지되지 못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일본 대표 출신인 마나부 선수가 들어왔고 또 김건희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병준 선수가 들어왔다 그러죠. 네, 안병준 선수의 득점 능력이라면 후반기에는 그래도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마나부 선수가 왼쪽에서 오른발을 활용한 돌파 능력이나 센스 그리고 역시 안병준 선수의 그로닝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겠죠. 네. 네, 거기에 김건희 선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공을 달고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움직임을 가져가고 혹시 그로닝이 후반에 조금 나아지면 그러면 더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대를 해볼게요.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의 네. 첫 번째는 성남부터 해보세요. 최하위 팀 성남입니다. 일단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역시 스쿼드의 구성 자체가 K리그 1 내에서는 매우 약하다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번에도 결국 보강자 되지 못했고 그래도 지난 시즌 성남FC가 자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수비의 중심을 잡아준 권경원 선수 여기에 뮬리치, 중앙 미드필더는 이규성과 같은 이 코어 라인의 선수들이 역시 활약을 했던 것이 팀 자유에 큰 공헌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선수 구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권경원이 빠지고 이규성이 없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뮬리치 선수가 약간 읽혔습니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중볼은 키가 큰 반면에 공중볼을 잘 따지 못하는 능력 그리고 전체적인 움직임과 이동 동선이 상대 수비에게 조금 더 견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뮬리치 선수의 영향력이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든 시즌이 좀 아닌가 싶고요. 권경원 선수가 없는 자리를 김민혁, 권한규 선수의 영입으로 대신했고 여기에 마상훈 선수도 이제 재계약을 해서 계속 수비진에 투입은 되고 있습니다만 권경원의 빈자리를 권한규와 김민혁이 잘 메우지 못했고 무엇보다 마상훈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교하면 쏠쏠한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마상훈 선수도 최근 경기들까지 오히려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남은 기존에 보여줬던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수비에서의 어떤 원동력을 찾기가 아무래도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2004년생인 김지수 선수가 좋은 신체 조건과 빌드업 능력을 바탕으로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다는 게 그 되겠죠. 선수 17살인데 저 지난 강원전 봤는데 물론 아직 미숙한 부분 좀 보이긴 하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연령대 그렇죠. 준프로 계약을 한 선수가 이 정도의 활약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역시 대단하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공격 자체는 팔라시오스가 아직은 기복이 있어 보이고 이종호 선수도 데려왔지만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밀리치가 부진한 상황에서 결국 성남의 경우는 선수단의 구성 자체로도 다른 리그 경쟁팀들에 비하면 역시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그러한 선수단의 구성이라고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시즌 중 다양한 어떤 상황들 좀 구단과 관련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김남일 감독은 일단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프런트가 결국 김남일 감독을 붙잡은 상태에서 계속 김남일 감독에게 좀 어려운 과제가 계속 주어지고 있고 프런트와 팬들 간의 다양한 어떤 다툼들도 있었고 성남 구단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구단이 지금 투자를 받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단 분위기 자체는 조금 좋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김남일 감독도 아직까지는 팀 공격의 수단을 롱볼 이외에는 잘 찾지는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뮬리치 선수로 영향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남 경기에 공격 시 기회 창출의 수가 아무래도 적은 게 사실이고요. 팬들은 이 부분도 불만일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여전히 홈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는 점. 오늘 이제 포항전이 끝났기 때문에 벌써 11경기째가 됐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홈 경기에서까지도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좀 성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최근 3백에서 4백으로 변화를 주면서 조금이나마 흐름이 양호해진 모습을 탔지만 또 최근 경기들을 보니까 오늘 끝난 포항전까지 포함해서 결과가 좀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김지수 선수가 그래도 활약을 해주면서 조금 나아진 모습도 보였고 백포의 변환 자체도 괜찮은 듯 보였으나 현실적으로 성남은 12개 팀 중 반등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팀으로 봐야 하는 그만큼 위기에 많이 빠져있는 상황으로 진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저도 지금 어려운 팀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맡은 팀들 가운데서는 가장 어려워 보이는 김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천. 네, 일단 김천은 예년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헐 어려운 전반기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레알 김천이다, 뭐 국가대표급 뭐 상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간 그 우려가 됐던 부분이 실제로 시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김천 뭐 좋은 것도 많이 얘기했지만 약간 나중에 김천이 아쉬울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측면에서 전형적인, 그러니까 아주 정통적인 윙어로서 뭔가 좀 상대를 헤집어 놓고 돌파해야 될 측면 날개 자원이 좀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김천의 공격을 약간 답답하게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쉬운 선수가 포항에서 뭐 나왔다 하면 슈퍼 서브 역할을 잘해주는 정재희 선수. 정재희가 있었을 때 김천과 지금의 김천은 보게 되면 측면에서 상대를 헤집어 놓는 능력이 월등히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뭐 권창훈이라든가 서진수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측면에 설 수 있지만 이 선수들이 전형적인 돌파형 윙어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천은 공격에 있어서의 주요한 무기, 중요한 차원을 하나 좀 잃은 상태로 올 시즌에 들어왔다는 생각이고, 그게 좀 저는 공격 면에서는 특히 부각되는 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조규성 선수 개인으로 보면은 지금 물이 올라 있는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과도 연관돼서 다른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는 지금 상당히 좀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규성 말고 다른 데서 득점원을 좀 다양하게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김천이라고 보여지고, 거기에는 이제 아까 정재희 선수 이야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 뭐 허용준이라든가 박동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이제 김천에 있었지만은 이제 이미 전역을 했던 선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김천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수를 의무적으로 받고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되지만은 어쨌든 공격력의 다변화를 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김천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수비도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대표급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국가대표급 수비진을 형성한 팀에 비하면은 수비 숫자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도 뭔가 좀 집중력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자주 연출이 되면서, 사실은 올 시즌 공격과 수비 양쪽에 있어서 모두 사실은 고민이 좀 많은 김천인데, 여기에 두 가지 또 김천을 괴롭힐 변수들이 더 있어요. 일단 부상자가 많습니다. 지현학 선수가 시즌 초반에 이제 장기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근자에는 또 문지환 선수가 장기 부상이 됐는데, 문지환 선수 없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최근 김천의 수비력이 좀 약해지는 데 있어서는 한 몫을 한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근자에 또 박지수 선수라든가 고승범 선수도 부상으로 못 나오는 경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김천이 또 앞으로 갖게 될 우려와 변수 하나는 역시 전역입니다. 9월 7일 전역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전역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일단 조규성 선수가 있고요. 구성윤, 정승현, 그리고 권혁규라든가 유인수 선수 등등등등도 다 전역이 돼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조규성 선수 문제는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규성 이외에 지금 다른 곳에서 공격 포인트가 많이 터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조규성 선수가 나가게 되면 그 빈자리는 어떤 선수가 채우게 될 것인가 상당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수비적으로도 구성윤 선수라든가 정승현 선수가 또 빠져나가게 되면 물론 이제 김천에는 전역을 더 뒤에 하게 되는 양질의 또 자원들이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가는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 전역은 김천에게 분명히 저는 타격을 주리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김태환 감독이 얼마나 효과적인 용병수를 발휘해서 이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앞으로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올 시즌은 펩태환의 정말 전술 전략적인 대처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장지현 위원의 두 번째 팀을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좋은 팀, 잘 나가는 팀을 여쭤보겠습니다. 포항 얘기해 주시죠. 포항은 확실히 올 시즌에 뭐 팬들도 얘기하지만 김기동 감독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포항의 멤버를 보면 어떤 외국인 선수들의 어떤 전체적인 퀄리티나 전체적인 선수들의 그 면면을 보면 이게 3위 이상으로 확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정도 스쿼드는 아니거든요, 사실. 사실 K리그에서 이 김기동 감독 같은 유형의 감독이 확실히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이제 K리그가 사실은 아주 세밀하고 이상적인 전술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좀 심으려고 하는 감독보다는, 그런 감독도 사실 좋은 철학으로 뭐 실천을 할 수는 있겠지만 K리그 선수들의 전체적인 역량을 볼 때는 그런 감독 유형보다는 오히려 게임 플랜에 대한 철학을 확실하게
주입시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에게 조금 더 멘탈리티를 강조하고 조금 더 심플하게 그 전체적인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유형의 감독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기동 감독은 보면 일단은 제 생각에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챔 때 이렇게 결승까지 가는 과정도 그랬고 최근에도 팀 분위기나 성적이 조금 좋지 않고 FA컵도 중요했거든요. 사실 8강전 대구와의 경기도 그걸 포항이 잡았어야 되는 경기인데 FA컵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항으로선 그거를 지면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걸 울산전 때 반등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 아주 심플한 울산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체적으로 수비 중앙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울산의 공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이드나 뭐 지공 상황에서 그리고 딱 김승대를 투입시키고 허영준을 투입시키면서 그 역습 위주의 운영을 아주 잘했죠. 네, 그리고 실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그런 것으로 분위기를 바꿔서 선수들의 어떤 멘탈리티와 동기부를 또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올려주고 또 그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그러면 감독으로서는 사실 K리그에 상당히 좋은 유형의 감독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 시즌에 허영준 선수나 임상엽, 뭐 정재희 이런 선수들이 좀 골을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세밀한 기술을 뭐 가지고 뭐 파괴력 있는 득점력을 올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는 감독의 컨셉에 부합하는 팀 플레이를 해주면서 득점을 올리는 패턴이라는 걸 고려하면 저는 포항의 올 시즌 전반기 김기동 감독은 역시 좋은 감독이다. 그 전까지도 물론 김기동 감독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올 시즌 전반기는 좋은 감독이다. 김기동 감독은 좋은 감독이다라고 확신을 한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자, 그럼 이명철 의원은 익수볼에 관해서 이번에는 말씀해 주시죠. 예. 익수볼이 나아가는 방향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전술에 있어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려는 특유의 빌드업 위주의 어떤 이 전술 스타일이 짧은 패스 위주의 빌드업 스타일이 역시 잘 묻어나오는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의 경기를 보면서 전술적으로 가장 좀 인상 깊은 포인트는 풀백이 좌우 번갈아 가면서 상선의 기성용 선수 옆으로 들어와서 상대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풀백과 윙포워드가 측면 쪽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반대편은 오히려 풀백이 올라가고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오고 윙포워드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아닌 경우에는 나상호 선수가 또 왼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아닐 시에는 윤종규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또 왼쪽에 나상호 선수가 폭을 벌리기도 하고 비대칭으로 3명씩 측면에 참여 인원이 발생하는데 유기성이라고 하죠. 유기성 자체를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서울의 경우는 그래서 경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전술의 어떤 방향이나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경기 내용이나 선수들 개개인의 폼만 보아도 팀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역시 훌륭하다. 상대 압박에 대한 빌드업 시의 어떤 대처도 숫자를 활용하는 대처도 그렇고 상대가 내려섰을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기성용 선수도 언제든 오른쪽 공격에 간헐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적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내용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포인트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팬들이 원하는 만큼의 승점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팬분들의 기대치는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우리는 그룹 A 그리고 상위권 경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결과는 따라오지 않았죠. 그 문제는 역시 공격수, 해결사, 득점력의 부족함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 시즌 초에도 사실 네. 안익수 감독 지금 물론 공격수들이 있긴 있지만 뭐 박동진 공격수를 쓸 수 있고 조용욱부터 해서 기존의 공격수들이 지동원 선수도 물론 이름 있죠 스쿼드에는 공격수들이 있긴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도 아니 그래도 파괴력 있는 외국인 공격수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로닝 같은? 진짜 그런 아니 영입한다고 뭐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공격수들로 될까? 수비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근데 요즘은 안익수 감독 생각이 좀 바뀌긴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인 공격수가 좀 필요하겠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제 생각에도 다음 이제 후반기를 앞두고 가장 큰 변수가 될 만한 포인트는 공격수의 보강 여부일 것 같아요. 결국 지금까지의 과정도 훌륭했고 안익수 감독도 팀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포인트는 결국 누가 골을 넣느냐의 문제거든요. 측면에서 나상호 선수도 잘 풀어주고 있고 뭐 조용욱 선수도 간헐적으로 기회 포착을 잘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모습과는 조용욱 선수는 살짝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서울은 어떤 식으로 둘러보아
좋아도 확실한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하다. 이 보강이 이루어지느냐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과 후반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전반기 때 서울에 좀 불운한 요소를 꼽자면 코로나 이슈가 좀 팀 전체적으로 많이 찾아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스쿼드 운용에 있어서 변수가 좀 있었던 부분들, 고요한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진 것 또한 역시 좀 아쉬운 일이 될 것 같고, 관건은 역시 득점력을 어떻게 잘 끌어올릴지,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과연 오면서 서울의 경기력을 좀 더 끌어올려준 중원의 확실한 자원이긴 했는데, 거치가 서울에 잔류를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팀을 떠나게 될 것인지도 변수가 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슈퍼매치 때 부상을 당한 나상호 선수가 돌아와서도 전반기만큼의 폼을 보여줄 수 있느냐. 브이투이스에게 조금 깊은 태클을 받으면서 폼이 살짝은 저하가 되었을 수 있는데, 나상호 선수가 이전처럼 넓은 활동량과 움직임, 볼 간수 능력과 드리블 능력을 보여준다면 확실하게 영입이 된다는 전제하에 해결사와 나상호의 시너지를 후반기 때 바라보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게 역시 서울로서는 남은 시간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의 두 번째 팀은 인천인데요. 네. 전반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정말 환상적인 전반기를 보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천이 지금 1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정말 훌륭했던 전반기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동력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름 선수, 이명주 선수가 형성했던 중원이 너무 좋아졌죠. 그러니까 중원에서 뭐 다이나믹한 플레이, 뭐 압박, 여기에 창의적인 플레이, 빌드업, 모든 것이 인천은 이제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약간 수비 원툴의 팀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앞으로 올라가서 상대 진영에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김도혁이라든가 아길라르 선수가 또 가세가 되기 때문에 뭐 여름 이명주가 지키는 이 중원의 힘은 정말 다른 선수들과도 시너지가 나올 정도로 인천은 아주 좋아졌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김동원 골키퍼와 김동민 또 이 멀티형 수비수의 분전, 김동원, 김동민 이 두 선수의 분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뭐 전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올스타 뽑혀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또 분전이 있었고, 여기에 무고사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무고사 선수는 뭐 전반기 K리그 전체 리그를 통틀어 최고의 공격수 한 명을 뽑아라 그러면 또 무고사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포지션이 이전보다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강화가 된 아주 멋들어진 전반기를 보냈다는 생각이에요. 뭐 인천이 정말 딸 수 있는 승점은 거의 저는 뭐 최상으로 땄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나 이제 뭐 인천의 문제는 역시 요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레전드 무고사가 떠난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결국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고사가 여태까지 해줬던 공격 포인트를 비슷하게 메우지 못한다면 결국 인천의 순위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요즘 이제 많은 또 영입설, 뭐 트레이드설, 뭐 이적설들이 인천을 둘러싸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어떤 쪽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그 팀의 위력에 점을 찍어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무고사의 빈자리가 어떻게 메워지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메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의 또 변수가 있다면 인천도 지금 어느 정도는 짜여진 베스트 11에 상당히 좀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무고사 선수 자리는 메워줘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짜여진 베스트 11에다가 여기에 이제 몇 명 들어오는 선수들, 그러니까 뭐 송시우 선수라든가 홍시후 선수라든가 혹은 뭐 미드필드의 뭐 이동수 선수라든가 이제 이런 선수들의 의존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나중에 이게 인천의 약간 체력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선수의 양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믿고서 활용하는 선수단의 폭은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후반기에 인천에게 어떤 어려움을 안겨줄지 아니면 이것이 잘 극복이 될지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천을 고생스럽게 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름 선수가 계속 부상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여름 선수가 얼마나 건강하게 빨리 돌아오느냐. 이명주 선수가 여름 선수가 없을 때 중원에서 해야 될 일과 중원에서 받는 부하가 너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이명주는 사실 아까 인천이 잘 됐던 점을 이야기할 때 제가 정말 엄청난 다이나믹하면서도 창의적인 듀오를 결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 한 선수는 엄청 힘들어지고 전체 팀도 약간 내려와요. 그래서 여름 선수가 빨리 그 시즌 초반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인천이 예전 같은 또 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지현 위원의 세 번째 팀으로 넘어가자면 아까 그 FA컵에서 포항을 울렸다고 얘기한 그 난타전의 승자 대구에 관해서 이번엔 말씀해 주시죠. 대구는 사실 가마 감독 체제에서 시즌 초반에 매우 어려웠죠. 거기에는 에드가의 시즌 초반에 시즌 아웃. 네, 에드가가 완전 장기 부상으로 초반에 그냥 나갔죠. 거기다가 홍철 선수도 한 경기인가 풀타임 뛰고 그 다음 경기 때 발목 인대인가요? 장기 부상. 네. 홍철 선수 새로 영입해서 또 왼쪽 윙백으로 가세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부침이 많았습니다. 네, 가마 감독도 또 새롭게 뭔가 팀을 또 잘 만들어야 되는 또 이런 임무에서 새로운 선수도 있었고 승률이 너무 안 나오고 네, 또 부상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초반이 너무 힘들었고 대타로 급하게 이제 데려온 에드가가 시즌 아웃됐으니까 제카 선수를 급하게 데려왔는데 제카 선수도 초반에는 적응을 쉽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겹치면서 세징야 혼자 분전하기에는 매우 힘든 구조가 계속 이어졌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해서 후반기 최근 요 녹화 기준 요 전 경기까지 치면은 FA컵 포함해서 16경기 무패행진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 행보와 최근의 무패행진 기간 동안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과정에 변모된 부분들을 보면 역시 제카가 이제는 팀의 안전이 녹아들고 있다. 그리고 홍철 복귀하면서 이제는 좌우 윙백 라인에서의 어느 정도의 밸런스도 잘 맞춰주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세징야 선수는 여전히 나이가 좀 많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위력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서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계속 이어졌고 무엇보다도 가마 감독이 고재현 선수를 공격적으로 쓰면서부터 이 선수가 여러 위치를 맡았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격적인 이선에 쓰면서부터 고재현이 터졌습니다. 그게 이제 또 시너지를 확 주는 효과가 되면서 최근에 무패행진의 큰 원동력이 됐죠. 그래서 가마 감독이 요즘에는 무패행진 계속 가고 있지만 한 가지 이제 요즘에 조금 불안 요소가 생긴 건 역시 중앙 허리 라인입니다. 그래서 라마스가 임대가 끝나고 네. 팀을 이제 떠난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가 사실은 상당히 얇아요. 이 대구가. 그래서 이진용 같은 젊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파트너로 이용래나 이런 베테랑 정도 뭐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스쿼드의 중앙 미드필더 상당히 얇기 때문에 여기를 채워주질 못하면 그러면 세징야 선수가 자꾸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계를 해주는 상황이나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들어가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세징야가 공격에 조금 집중해서 역습을 하거나 지공 상황에서 파괴력을 보여줄 수가 없고 최근에 세징야가 약간 조금씩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세징야는 슈팅의 어떤 임팩트나 이런 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약간 처져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세징야 선수는 경기 중에 평상시 상황에서는 힘을 좀 축적하고 있다가 예, 한 방 딱 그때 이제 힘이 나가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허리 라인을 이번에 어떻게든 조금 보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진용 선수나 이런 선수 외에 다른 조금 많이 뛰고 기동력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 근데 지금 라마스의 공백은 호주 뉴캐슬 제츠에서 활약했던 페냐라는 또 브라질 선수를 가마 감독이 이 선수 더 좋은 선수다 이러고 지금 데려오기로 거의 확정한 것 같은데 완전히 오피셜이 나진 않았어요. 이 선수는 2선 역할입니다. 왼발잡이인데 나름대로 기술이 있고 또 파괴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징야 선수랑 같은 2선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보다는 또 중앙 미드필더 쪽의 보강이 좀 시급한 현재 상황 아닌가. 근데 현재까지는 전반기는 그래도 초반 위기를 잘 극복을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명철 위원의 세 번째 팀은 이승우와 화력의 화끈한 팀 수원FC 말씀해 주시죠. 네. 김도균 감독의 공격 스타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수비보단 공격, 보는 재미가 있는 스타일. 근데 다득점 다실점이 팬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제3자들이 오히려 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수원FC의 팬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번 시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즌 이상의 점수를 주기는 현재까지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이 지난 시즌보다 낮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올 시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전반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결과가 부진했는지를 얘기하는 게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도균 감독의 공격적인 컨셉은 매우 동의하고 팬분들이 더 칭찬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살짝 아쉽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을 왜 그렇게 많이 허용하죠? 역시 수비 불안에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비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실수들이 최근에는 좀 나오고 있는데 수비진 자체 문제가 라인이 무너지거나 뒷공간을 허용하거나 전체적인 수원FC의 라인 자체는 올라가 있는데 지금의 선수 구성이나 전술적인 밸런스 자체가 뒷공간을 방어하거나 상대의 역습을 미리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오픈 게임의 양상으로 수원FC가 경기를 할 때는 치고받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시즌만큼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초반에는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수비 불안, 좋지 않은 결과 이렇게 좀 이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정확도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로 좀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무릴로 선수가 좀 오래 빠져 있었던 것도 영향이 있죠. 그렇죠. 무릴로의 장기 부상, 이영재 입대도 역시 한몫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선수 이제 김천에서 최근에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영재가 없고 무릴로 선수는 무릎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원FC의 볼 전개가 지난 시즌보다는 제 생각은 좀 단순해진 경향이 없지 않아요. 지난 시즌에는 이 두 선수를 활용해서 중앙에서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메이킹이 되었고 무릴로의 볼 운반, 이영재가 왼발로 뿌려주는 패스의 어떤 구질들도 다양했기 때문에 되게 보는 맛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수원FC가 이 두 명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선수가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경기 어떤 관여도가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무릴로 선수는 돌아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팀의 공격은 조금 롱볼에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몰리는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롱볼을 올렸을 때 라스 선수가 키는 크지만 공중볼을 확실히 따내는 유형 그리고 공중볼의 어떤 경합을 선호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롱볼이 나갔을 때도 수원FC가 효과적으로 공격을 나가는 어떤 정확도가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수원FC는 주로 롱볼을 그래도 어쨌든 뿌리거나 아니면 초반 이후로 계속해서 폼이 올라오고 있는 이승우 선수의 드리블을 활용해서 상대 진영으로 공격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공격의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로서는 수원FC가 조금은 있어 보이고 라스 선수도 지난 시즌보다는 득점력이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좀 아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FC가 똑같이 오픈 게임을 치르는데 지난 시즌은 골을 더 많이 넣어서 이기는 경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올 시즌은 비교적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전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점을 허용하는데 골을 넣어야 될 때는 넣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공격 자체가 안 풀리는 경기들도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원FC가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흐름들이 아무래도 따라왔었습니다. 근데 희망적인 부분은 6월 3경기 전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도균 감독이 이달의 감독상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네, 김동현 감독도 자기가 지금 선수로 다시 뛸 수 있으면 좋아할 거예요.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김도균 선수도 훌륭했으니까. 어쨌든 김도균 감독이 상을 받았는데 대신에 수원FC가 대구전을 직전에 좀 보면은 변수가 하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확실히 이 무더운 날씨에 선수단의 체력이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가 않고 결과적으로 수원FC는 스쿼드 자체가 얇은 편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아직 라스 선수의 폼도 다 올라왔다 보기는 힘들고 김현 선수도 초반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팀의 해결사 노릇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원FC는 7월에 있어서 역시 선수단의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이 대구FC가 오른쪽 윙백의 황재원 선수를 활용해서 수원FC전에 이승우 선수에 대한 대인 수비를 제대로 걸었거든요. 네. 이승우 선수가 볼운반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원FC의 공격이 다 안 풀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질 이승우에 대한 집중 견제를 어떻게 분산시켜 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K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받은 감독이 그 다음 달에 결과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요? 네, 남길 감독의 제주도 5월에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지만 6월의 성적이 좋지 않았죠. 김도균 감독이 아주 당당하게 이 상 내가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증명하면 됩니다. 대신에 체력과 같은 변수들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변수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저의 세 번째 팀은 제주인데요. 제주는 투자를 많이 했고 저는 사실 투자를 많이 한 팀이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 쪽이 사실은 프로리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승 후보로까지 시즌 전에 거론되던 거에 비하면은 약간 살짝쿵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제주의 전반기를 이제 통틀어서 보자면 괜찮게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녹화
김천과 거의 동시에 열렸던 경기에서 김천에게 또 대패를 했어요. 네, 0대 4일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조금 이제 제가 경기를 못 봤습니다만 좀 제주 입장에서는 충격패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경기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는 뭐 괜찮은 좋은 전반기를 보냈다고 해야 되겠죠. 제주는 기본적으로 남길 감독의 아주 잘 짜여진 베스트 11이 남길식 전략 전술에 의해서 아주 성실히 뛰는 팀으로서 전체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수의 밸런스가 좋고 전체적인 어떤 선수단의 움직임이나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없는 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역시 이제 주민규 선수가 뭐 국내파 선수로서는 거의 뭐 최고의 골잡이로서 건재한 데다가 정우재, 안현범 선수가 존재하는 역동적인 측면이 올 시즌에도 잘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최용준 선수가 들어와서 이창민 선수와의 호흡이 완전히 이제 녹아들면서 뭐 리그 아주 정상권의 또 중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약점을 지적하자면 그래도 몇 가지 약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베스트 11과 전체적인 전술을 항상 거의 뭐 일정하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전체적인 선수단을 보면 사실 선수층 자체는 나쁜 팀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가동되는 선수들만을 보면 상당히 그 폭이 좀 넓다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물론 여기 이제 요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김범수 선수라든가 또 미드필드의 한종무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김주공 선수라든가 조성준 선수가 슈퍼 서브 역할들을 하고는 있는데 요 정도의 어떤 전체적인 선수군을 제외하면 사실 그렇게 폭넓게 선수단이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체력적으로 어떤 후반기에 문제를 야기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보면 주민규 선수, 제르소 선수 두 선수를 제외하면은 공격 포인트가 그래도 다른 선수들에게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기회가 많지는 또 않죠. 김주공 선수나 이런 선수.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브로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출전 시간이 긴 건 아닌데 가장 조금 역시 약간 아쉬운 선수는 조나탄 링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링 선수가 분명히 기량은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 막상 골이 뭐 한 3골 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보다는 좀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대를 해야 되고, 제르소 선수가 사실 돌파력에 비해서는 결정력까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링 선수가 반대편에서 약간 공격 포인트를 좀 더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링 선수의 공격 포인트는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미진하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윤빛가람 선수가 결국은 이제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결국 남기일 감독 스타일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구자철 선수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구자철 선수가 최근에 이제 부상 복귀가 돼서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K리그 이번 주중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구자철 선수의 이번 주 활용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구자철 선수가 이번 주중 경기부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미 훈련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철 선수의 가동은 이제 가능은 할 텐데, 제가 약간 궁금해지는 대목은 그런 구자철 선수를 지금 꽉 짜여진 남길 감독의 전술적 시스템에서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는 약간 궁금하기는 해요. 지난번에 이제 부상당한 경기에서 구자철 선수는 사실은 가짜 9번 같은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는 사실은 주민규 선수가 건재한 주민규 선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구자철 선수를 그렇다고 뭐 측면에 놓기도 좀 그렇고, 최영준, 이창민 여기를 구자철로 대체하는 것도 과연 어떨지 약간 의문이고, 그러니까 구자철 선수를 분명히 잘 활용은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앞으로 활용이 될 건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건 제주는 말씀드렸던 그 제르소라든가 조나탄 링 같은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가 조금 늘어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후반기에는 좀 더 잘 나갈 수도 있는 팀 아니냐. 이제 자 마지막 팀들을 돌아가야 되는데, 장지현 의원 마지막 한 팀 남은 담당팀 말씀해 주시죠. 강원입니다. 네. 강원은 올 시즌 초에 사실 야심차게 영입한 디노 선수의 초반 장기 부상, 시즌 아웃이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 최용수 감독 모든 계획이 초반부터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힘든 시즌을 전반기를 계속 보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일단은 경기 컨셉을 어떻게 그러면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상당히 강한 팀 압박기죠. 네. 강렬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거기서 볼 탈취를 한 이후에 빠른 역습 전환을 통해서 재미를 보자, 승부를 보자 하고 했던 게 시즌 초반의 컨셉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승리를 거두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정도의 어떤 결과를 내거나 아예 지는 경기가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실리적으로 승점 3점을 따내야 되는 경기 운영은 디노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다가 사실은 반전의 포인트가 조금씩 생긴 것이 양현준 선수의 등장입니다. 네. 양현준 선수가 완전히 이제 영플레이어로서 확 올라오면서 이렇게 빠르고 돌파력이 좋고 파괴력 있고 열심히 뛰는 선수를 잘 활용해야겠다. 그러려면 실리적으로 내려앉아서 공간을 주지 않고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병행했던 게 시즌 전반기에 또 중간중간 섞인 과도기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원래는 정승용과 강지훈 선수의 윙백 체제였는데 강지훈 선수가 다치면서 자연스럽게 김진호라는 선수를 오른쪽 윙백에 기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선수가 또 물건입니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수비 능력이 좋고요. 또 공격을 나가야 될 때 상당히 자신감 있게 돌파해서 나가는 파괴력이 또 있어요. 공격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젊은 선수들, 사실 새로운 이 얼굴들이 강원에게 무언가 조금 힘을 줬다고 봐야 돼요. 이 팀 자체는. 그러면서 초반에는 이제 서민우 선수가 센터백을 봐주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민우 선수는 서서히 허리라인 이제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고바야시 같은 일본 선수들이 다른 일본 선수들은 막 상당히 파이팅 넘치고 적적인 유형도 있었지만 고바야시는 약간 이제 무언가 수비 리커버리나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적성이 좀 떨어진 것처럼 본 것 같기도 해요. 최용수 감독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지지난 경기부터는 고바야시가 아예 라인업에서 빠지고 아마 2군 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에 허리 라인도 뭐 김동현과 서민우 체제로 팀적으로는 일단 내려서서 공간을 주지 않고 오히려 효율적인 역습을 통해서 이정엽 선수는 열심히 수비를 달고 어떻게 연계해주는 역할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 찬스가 생겼을 때 김대원과 또 양현준 선수를 활용해서 빠른 공격 시도를 했고 또 윙백들 김진호 같은 선수들 또 정승용 선수도 또 수시로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면서 팀이 그래도 최근에 그 인천전은 무고사에 그냥 한 방 한 방에 당했지만 그 경기도 내용은 강원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슈팅도 엄청나게 훨씬 많이 때렸는데 그냥 역습당해서 한 방에 무고사에 결정력에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고 그 다음 경기 승리를 했고 제주전 그 다음 경기 또 승리를 했죠. 성남전. 요 녹화 직전에 울산전이 끝났는데 1대2로 지긴 했지만 그 경기도 계속 공간을 주지 않고 수비는 성공이 됐고 그러다가 막판에 실점이 되긴 했지만 다시 또 새로 영입한 발시자라는 공격수가 우당탕해서 약간의 울산의 수비 집중력 저하를 뚫고 들어가서 동점골을 넣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이정엽 선수가 아무래도 공격적인 파괴력 있는 움직임이나 결정력이 여전히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발시자 같은 공격수가 다시 같이 기용이 되면서 무언가 공격에서도 조금 힘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은 이제 또 추가로 외국인 선수 한 명을 영입할 기회는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상황을 또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강원이 그래도 전반기에 많이 부침이 있던 것보다는 후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페이스를 찾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마지막 팀 듣겠습니다. 네, 전북현대 모터스입니다. 일단 먼저 결론을 내자면 현재로서는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팀입니다. 요즘 그래도 잘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가 어려워요. 사실 전반기 정리를 한다면 되게 안 좋았던 시기에 대한 내용이 구성돼야 되는 게 맞는데 휴식기 이후로 돌아오고 나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경기력도 좋아졌고 보는 재미도 살아났고 무엇보다 결과가 좋아졌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네. 안 좋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좋았다고 얘기해야 할지 그저 그랬다고 얘기해야 할지 그만하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될지 매우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좀 적합치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반기 요약을 하려면 후반기의 결과가 어떨지 최종 결과를 미리 봐야 돼요. 안 좋았던 시기와 좋았던 시기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안 좋았던 시기는 백스리를 썼을 때조차도 저는 안 좋았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는 물론 그때 좀 따라오긴 했었지만 이때 가장 단적으로 드러났던 문제점이 윙백은 측면 공격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백스리의 3명의 후방 자원 그리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 자원 이렇게 후방 5명 정도가 이제 빌드업을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윙백은 측면 쪽에 폭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고 후방에 남아있는 수비 자원들하고는 간격이 매우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백이 측면 윙백이 볼을 주는 상황 자체가 윙백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윙백은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측면 공격마저도 전북이 좀 약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윙백은 빌드업에 참여를 되도록이면 안 하고 센터백과 미드필더만으로 중앙에서 이제 빌드업을 해야 된다는 건데, 빌드업 자체가 패스 플레이 자체가 너무 중앙 쪽에만 맴돌다 보니까 후방에서 백스리의 선수들이 계속 볼을 줄 곳을 찾지 못해서 계속 센터백끼리 시간을 그냥 점유하는 방식으로 지내거나,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에게 볼을 주는데 여기서 전진 패스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롱패스만 반복이 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경기들은 무엇이 달라졌느냐? 일단 팀 전술적으로 백승호 선수와 쿠니모토 선수의 기동력을 극대화하려는 어떤 장점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어요. 팀의 공격 자체가, 저는 이 팀 포메이션의 변화를 봤을 때 3-1-4-2 혹은 2-3-5 이렇게 상대의 어떤 압박 스타일에 따라서 유연하게 전북의 플랜이 좀 바뀌고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 플랜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중앙 쪽에 백승호 선수와 쿠니모토 선수가 전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쿠니모토가 전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한쪽의 수적 우위가 쉽게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백승호 선수가 박스 침투 혹은 상대에 대한 압박, 유재문 선수가 후방을 맞췄을 때 백승호 선수가 전진된 상황에서 좀 더 허리 쪽에서의 볼음방과 전개를 도맡아 하면서 공격 방향을 다양하게 풀어주는 데 있어서 꽤 많이 일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류재문 선수가 올라오고 있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쿠니모토와 결국 백승호 선수가 공격에 나란히 집중을 하려면, 물론 쿠니모토 선수는 윙으로 배치될 때도 많지만 대부분 중앙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후방을 책임지는 선수의 존재감이 중요한데, 류재문 선수가 그 자리를 정착하고 있다는 게 요즘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승호 선수의 전진 효과가 나와준 것도 전북의 상승세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측면 쪽에 이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살아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풀백이 안쪽으로 좁히기도 하고, 아니면 쿠니모토의 움직임에 따라서 풀백이 오버래핑을 하고 쿠니모토가 안쪽으로 침투하고, 서브로 쓸 수 있는 문선민 선수와 같은 자원들도 존재감을 안겨주는 데다가 한교원, 또 최근에 또 잘 쓰이고 있는 모두바로우 선수까지, 이 측면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그때그때 상대의 어떤 1대1 수비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좋은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북의 좋은 선수단이 요즘은 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외국인 선수들도 일류첸코 제외하면은 지금은 다 터지고 있고. 네, 구스타보도 내려와주는 움직임, 물론 골은 조금 더 넣어주면 좋겠지만 내려와주는 움직임과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기 동안 김상식 감독의 선수들의 장점을 이끌어내는 능력 자체는 많이 올라왔다고 보이고, 그래서 최근 보여줬던 경기력과 결과는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지 여부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유재문 선수를 바탕으로 한 중원의 영향력이 살아난 부분이 상승세에 도움을 줬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유재문 선수가 아직 전북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약을 보여줬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로도 유재문 선수가 온전하게 한 시즌 동안의 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역시 이유첸코 선수가 최근에는 아예 팀에서 좀 입지를 잃은 듯한 모습인데, 구스타보 선수가 좀 더 골을 넣어주고, 뭐 이외에도 계속 결정력을 좀 유지해주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어떤 공격의 마무리를 짓는 능력이 점점 올라오는 것도 전북한테는 필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전북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1등팀 울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울산은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K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축구 잘하는 팀은 어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무조건 울산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울산은 정말 이른바 축구 도사라고 칭할 수 있는 선수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팀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청용 선수, 마코, 아마노준, 엄원상, 그리고 레오나르도 선수 아주 데려와 보니까 아주 좋은 선수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다 축구 도사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고, 여기에 뭐 이규성 선수도 있고, 거기에 뭐 김태환, 서령우 선수 등등 정말 요소요소마다, 김영권 선수 또 빌드업에 도움되는 거 말할 것도 없죠. 전체적으로 정말 축구를 가장 보기 좋게 잘하긴 합니다, 울산이. 그런데 요즘에는 위기 국면이 조금 고조가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선수단의 힘이 분명히 조금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일정도 빡빡했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안타깝게 챔피언스리그 이제 탈락을 했는데, 어찌됐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다 뛰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울산 선수들은 대표 차출이 많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김천이나 뭐 전북이나 다른 팀들도 비슷한 고충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울산은 심지어 바코 같은 선수가 조지아 국가대표 또 다녀와야 될 정도로 울산은 국가대표 차출이 기본적으로 많은 팀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그리고 FA컵도 지금 또 높은 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여태까지의 일정은 분명히 울산 선수들에게는 지금 단계 정도에서는 분명히
부하를 주고 있다. 지금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다른 팀들이 울산을 상대하는 방법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다 깨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울산이 곤란을 겪는 경기는 뭐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바르셀로나나 맨체스터 시티가 체력이 좀 떨어지고 약간 저조할 때 안 되는 아주 그 전형적인 경기가 울산에게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점유율은 심지어 70 몇 %가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 73대 27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면은 상당히 이건 뭐 압도했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팀을 상대로 울산이 다 지금 65%막 70%의 점유율을 가져가는데 그러면서 뒷공간은 태평양처럼 넓고 수비 집중력 떨어진 상태에서 역습 당할 때 실점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상대는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고 콤팩트하게 간격을 좁히면서 울산의 그 유려한 연계 플레이와 패스앤드 무브를 끈질기게 막아내거든요. 지금 모든 팀들이 그런 식으로 울산에게 뭐 무승부를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포항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틀어막으면서 시원하게 역습해가지고 오히려 울산을 거꾸로 틀린다든가 이런 경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울산이 이제는 이겨도 간신히 이기는 경기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울산의 구조가 축구 도사들이 많은 대신 뭔가 다른 다양한 방식의 득점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마크 코스타 선수를 데려왔었는데 마크 코스타 같은 선수가 사실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뭔가 이 선수가 울산이 요구하는 정말 전술적 필요성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울산도 지금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식, 다른 루트로서 득점에 가세해 줄 수 있는 자원을 다시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울산이 지금 뭐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 그 부분이 분명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공격수의 추가와 더불어서 수비수들의 세트 플레이 득점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먼 거리에서도 박용우 선수라든가 이규성 선수가 또 중거리포로 득점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좀 다양한 유형의 득점 패턴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던 축구 도사들 이제 엄원상 선수까지도 이제 도사 대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청용, 바코, 아마노, 엄원상, 레오나르도 이런 선수들의 연계 작업 아주 유려한 연계 작업만을 가지고 골을 넣어서 승점 3점을 가져오기에는 이제는 상대팀들이 너무도 울산의 그러한 플레이들을 예측하고 정말 처절하게 막아내는 그런 수비를 펼치면서 역습을 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의 약간 체력이 떨어진 듯한 울산이 그 상대의 정말 콤팩트한 수비를 시원하게 뚫고서 자신들의 아름다운 연계로 골을 계속 펑펑 터뜨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회의감이 들고 여기서는 분명히 팀에서 어떤 영입이라든가 전술 전략적으로 좀 더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서 득점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이 결국은 울산은 이 난국을 풀어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올 여름에 지금 울산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구는 울산이 가장 잘합니다. 울산이 가장 아름답게 하고 가장 멋지게 하는데 문제는 울산 팬들의 염원인 이게 우승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거는 요즘을 보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K리그 절반에 딱 도달한 시점에서 K리그 12개 팀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 저희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좋은 내용으로 원투펀치 클래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